네, 이제 약 2분 뒤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저희 화면 왼쪽으로는 민주당 선거 상황실, 오른쪽에는 통합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느 선거 때와는 전혀 다른 마스크를 쓰고 지금 모여있는 선거 지도부들이 초조하게 지금 1분 정도 뒤에 있을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화면상으로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구나라고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양 정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분 40초 정도 후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양 지도부가 정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열심히 어제 자정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그 결과만을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얼굴 표정과 그리고 몸짓, 손짓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손이 다 이렇게 막 느낌이 진땀이 나는데 예. 막상 시간이 되니까 네. 그 대선 개표 결과 보는 것 같아요. 출구조사 결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번 선거가 그만큼 대단히 박빙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끝까지 이제 그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다 하더라도 각 선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선거 때도 출구조사가 틀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범위로 레인지로 이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글쎄요. 일단 그래도 출구조사 결과가 자기가 속한 정당이 유리하게 나오면 좀 안심이 되는 법이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그동안 또 개표 한 내일 새벽 2시 정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선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저기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빨간색이 환호를 부르느냐 해피핑크죠. 예. 파란색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초조하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잠옷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환호와 탄식이 정확히 반으로 갈린 두 화면에서 양 극단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미소 짓게 될지, 박수 치게 네, 될지. 지금 예. 민주당 쪽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통합당은 침묵 속에 아무런 움직임,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카메라 셔터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또 격한 반응은 아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 제1당, 2당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은 박수 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쪽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또 지금의 이 환호와 탄식이 끝까지 가게 될지는 또 선거 결과, 최종 개표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아니면 통합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느냐. 과반이라는 게 또 21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 1당이냐도 중요하지만 몇 석 차의 1당은 큰 의미가 없죠. 네. 물론 이 위성정당 포함해서겠습니다만 네. 과반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예요. 네. 지난 선거 때 뭐 이제 1당이 123석이었고 122석이었는데 2당이 네. 이번에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양대 정당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가.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박수 계속 치고 있는데. 지금 박수 치는 모습은요. 각 그 지역구별로 나오는 거죠. 네. 예측 결과가 나온 나올 부분에 때마다 대해서 이제 네. TV 화면을 모니터를 보면서 본인들의 후보자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또 큰 차이로 이기고 있을 때는 박수를 치고 지고 있을 때는 또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통합당 예. 쪽 박수 치고 치고. 예. 지금 현재 지역구는 아마도 통합당 쪽에 유리한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아마 과반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별 누가 지역별로 더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지금 반응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한 화면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의 환호가 교차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틀린 경우도 기존엔 많긴 많았죠. 네, 많이 나왔죠. 지난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출구조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네. 여기 대해서 좀 박가영 앵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야 의석수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더시민당이 합쳐서 155석에서 178석, 그리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107석에서 130석이 예상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민생당은 0석, 그리고 정의당은 5석에서 7석, 국민의당은 2석에서 4석, 열린민주당은 1석에서 3석이 출구조사 예상 의석수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그야말로 독주 체제, 그 중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 그리고 비례정당 시민당과의 합친 의석수가 가장 최소로 잡아도 과반을 넘는 저런 출구조사 결과 세 분께 차례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출구조사 결과대로 된다면 뭐 대체로 예상했던 것처럼 제1당이 어느 당이 될지 몰라도 1당이 되는 정도가 아마 과반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뭐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뭐 끝까지 봐야지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각 선거구의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예. 전체적인 것만 아는 건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대체로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했어요. 예. 수도권에서 유리하고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몇 석이라도 지난 선거 때는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까지 9석이었어요 민주당이. 예. 이번에 9석까지 못 얻는다 하더라도 3 내지 3 내지 4석 정도 예. 얻고 호남 거의 싹쓸이하고 예.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 때 82석을 얻었었는데 네. 82석 이상 가고 그러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네. 현재로서 저렇게 갈 것 같은데 그 예상대로 하는 건데 저 예측이 틀릴지 말지 알 수가 없죠. 네. 아직은 모르는 네. 상황이고 이 교수님께서는 이 예상 의석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출구조사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아직 없는 문제죠. 네. 최종적으로 저 기행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녁 밤 12시를 넘어가야 최종적인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상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과반 의석 정도는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국정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당내에 친문 진영의 질서가 확실하게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각종 어떤 정책적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그 추진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실질적으로 통합당이 저 형태로 아마 의석수가 유지가 돼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내부적인 어떤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헤게모니 분쟁이 상당히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구조사를 끝까지 결과를 투표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 상태라 그러면은 일종의 그 집권 여당의 막판 어떤 승부가 상당히 주요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라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전략이 맞아 들어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른바 양당의 독주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민생당은 지금 화면에서 0석으로 예상이 되는 거를 보고 계신 것처럼 이른바 군소정당은 비례정당까지도 다 포함해도 굉장히 출구조사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제3지대의 그 군소 정당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라고 나왔지만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위성 정당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쪽으로 이제 그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생각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실제로 깜깜이 구간에도 계속 추적 여론조사를 하셨을 텐데 네. 그 조사와는 좀 비슷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출구조사 전에 제가 이제 나온 여론조사를 평균 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예. 진보 진영에서 178석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의 중위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범진보가 174석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예. 4석 정도 차이인데 아까 두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출구조사가 보통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도가 예, 높습니다. 잠시만요. 이낙연 종로 후보가 과제로 삼아서 이번 출구조사 관련된 혼신의 얘기를 하고 노력을 다할 있습니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개표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다리겠다라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종로 본인의 후보 캠프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와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 대표께 예. 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구가 17개고요. 광역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총선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253개고요. 그다음에 예. 전국 단위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254개 선거구를 가지고 경합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그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17곳이 1, 2위가 바뀌었고요. 그전 총선에서도 17곳이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보면은 많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그 선거구 중에서 6% 정도, 6, 7% 정도가 틀린 거거든요. 예. 지금 그거를 예상 의석수 지상파 3사의 의석수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대치와 최소치를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생당 같은 경우가 SBS 출구조사가 영석에서 영석에서 4석. 네석이죠. 저건 예.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네. 민생당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지역구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비례해서 저렇게 하나도 되지 않는 것과 4석 차이는 굉장히 큰 거라서, 네. 저렇게 차이가 벌어지면 저건 알기가 어려운데, KBS, MBC 같은 경우는 영석인데요. 네. 민주시민하고 통합한국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일단 과반을 넘기는 건 분명하고, 네. 확실하게 넘는 거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룰에 의하면은 3%가 안 되거나 5석이 안 되면은 아예 의석 수를 주지 않죠. 주지 않는 배정을 거니까요. 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영석이라는 얘기는 다른 두 그 공중파에서는 그 전국 지지도가 3%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고 네. 0에서 4석이라는 얘기는 3%가 넘을 수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지상파 3사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19대 총선까지는 좁았다가 20대 때 대폭 넓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총선 실수를 아까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레인지를 넓히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되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이 출구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보정이 들어갑니다. 네. 무응답 보정,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한 보정, 예. 그다음에 5시 이후에 그 투표자들에 대한 보정들이 들어가는데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3사가 똑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측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르게 내는 것이고 이제 그 조사 결과에다가 추가로 그 보정치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섞이면은 그 안에 들 텐데 그 보정이 한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범위를 훌쩍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한 일주일 전쯤에 비례대표 지지율을 봤을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석에서 최대 3석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최강욱 후보, 그리고 김진애 후보, 그리고 특히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든 정당이잖아요, 열린민주당. 예. 그리고 조국 이슈를 가지고 계속 어쨌든 이슈화하려 했고, 집권당은 어쨌든 계속 선을 그려 했는데 열린민주당은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더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어떤 의석을 얻는가가 굉장히 관심인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이슈를 가지고 뭔가 프레임화하려는 게 잘 안 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도 계속 조국 전 장관 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열린민주 지금 선거 네. 상황실에 정봉주 선대위원장이랑 그 오른쪽에는 김진애 이번 비례대표 비례 1번이죠. 일번이죠. 예.
지금의 출구조사상으로는 1번 김진애 후보와 2번 최강욱 후보, 그리고 3번 정도까지가 좀 안정권이 아닐까, 출구조사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정봉주 위원장은 뭐 조금 욕심을 내서 교섭단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를 보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뭐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열린민주당이 몇 석 정도 차지하느냐, 득표율이 예, 어느 정도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부분하고 정의당의 득표율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위성 정당에 굉장히 손해를 본 그런 정당이고 피해를 본 정당이기 때문에 예. 과연 진보 진영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 점이었는데, 지금 출구조사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뭐 의석수가 정말 3% 미만으로 나온다든가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보 진영의 새로운 질서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의석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애당초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뭐 한 10석까지도 예상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에 이제 정계 개편 등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협의도 연대 가능성도 뭐 점쳐집니다만, 어쨌든 적자 논쟁에 있어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보를 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총선 이후에 전국을 꾸려 나가는 게 또 다른 힘을 써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 실질적으로 적자 경쟁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지지층들의 결속을 민주당으로 끌어모으는 그런데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민생당 역시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등, 그리고 호남 지역의 제2의 녹색바람을 기대하고 4년 전에 그런 녹색바람을 기대하고 만든 정당인데, 뭐 지금 침통한 분위기, 뭐 영석까지도 나왔으니까 주시리라고 이번에는 확신합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선거 잠시 기간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더 정진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기간 중에 만난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와 바램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종로에 본인도 출마를 했고 이번 선거를 당을 이끌고 진행해왔는데, 지금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했지만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적지 않은 실망감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네요. 예. 하지만 선거 결과 관계없이 절절한 호소와 바람, 국민들의 바람을 계속해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들으셨어요? 여러 선거가 다 중요하고 모든 인물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황교안 후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리고 통합당의 승패와 또 어떤 연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관심거리예요. 설령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지고 또 통합당이 진다 하더라도 몇 표 차로 지느냐, 또 반대로 황교안 후보가 이기고 통합당이 질 경우,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모르겠어요. 최종 투표 결과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황교안 후보로서는 대단히 지금 끝까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일단 출구조사가 통합당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고 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본인의 이제 종로 선거 사무 캠프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를 하고 선거 캠프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개표 결과를 바라보게 될 텐데요. 이상희 교수님, 지금 민생당의 화면상으로 또 저희가 보고 있는데 김정화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민생당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다 말지 않았습니까? 네. 녹색 바람은 결국 실패했다.
라고 출구조사상으로는 저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출구 조사를 가져서 이야기한다면 예, 저희가 잠시 이 와중에 정승주 전 의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저희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충분히 긍정적이었던 만큼 내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줬던 분들 역시 좀 당혹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시간 최종 개표 결과까지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번 총선이 또다시 커다란 지역구도로 또 진영구도로 휩쓸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호남에서 저희는 많은 중진 의원들의 당선을 기대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수도권에서도 여러 군데를 기대를 했는데 현재 출구조사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좌우 보수 진보의 진영 대결, 영호남의 지역 대결 이렇게 가서는 우리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대단히 염려가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조정과 중재 또 중도 통합의 길, 중도 개혁과 실용 민생의 정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서서 같이 저희가 분석을 해왔던 세 분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 각 당의 의석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예측 1위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오셨는데 어느 쪽에 좀 가장 관심이 많이 가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역시 싶습니다. 수도권의 민주당이 뭐 압도적이네요, 거의. 이제 네. 최종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대로인 것 같아요. 이거 인물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로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초접전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네. 오세훈, 고민정 후보, 서울 광진을요? 을이 예. 그렇고 동작을이 지금 나경원 후보와 이수진 후보. 이순신 후보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나경원 후보가 지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쭉 보다 보니까 낙동강 벨트 네. 사갑하고 김해갑이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최인호 후보하고 민홍철 후보. 네. 이건 지난 총선 때도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이겼었어요.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아닌데 일단 그 두 지역은 이기고 있고 또 대구는 역시 주호영 후보가 아주 뭐 강세입니다 지금. 네. 김부겸 후보가 예상 대권 주자 네. 뭐 자타 뭐 네. 이런 또 프레임이 짜졌었는데 차이가 꽤 많이 꽤 많이 나고 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도 뭐 상당히 맥을 못 추네요 출구조사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가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시 그 중진들이라 하더라도 좀 유권자들이 뭔가 바꾸겠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예. 피곤감이 있는 거죠. 그 정지석 후보는 박수현 후보한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중진이. 성향에서요? 공조부여 청년. 예. 예. 그런 몇 가지가 일단 눈에 언뜻 띕니다. 네. 일단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정쯤에 판단하자. 끝까지 국민들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희 교수께서는 어느 지역 통합당 지금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 적어도 뭐 7, 80% 정도 개표가 돼 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 그 시간대가 11시 넘어서 네.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지었던 지역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세훈 후보, 서울 광진. 서울 예. 광진, 고민정 후보 간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통합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속하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그 대변인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요소가 있었던 고민정 정치 신인이죠.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로
왜 유의미하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고민정 후보를 꺾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을 얘기만 원체 정치적 거물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유의미하게 지든지 아니면은 승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열을 낚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접전 상황에 1%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고민정 후보에 대한 화력 지원이 대단했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갈수록 임종석 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인영 원내대표. 그래서 화력 지원이 완전 엄청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효과를 거뒀느냐 이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여기 5선을 한 지역입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5선을 했다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진영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진영이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겨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 추미애 장관하고 후보지 입장에서 같이 경합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선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좀 진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정 후보의 공천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득이 굉장히 됐다. 뭐 일종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예.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진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실증이 나는 시기에 새로운 상품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정치의 내상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승민계에 대한 어떤 승부 부분입니다. 예. 뭐 유승민계가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작업의 내용을 겪었습니다만은 출구조사상으로는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계의 소위 말해서 가장 큰 화력이라 할 수 있는 오신환 후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학재 후보라든가 등등이 진수희 후보도 있었고요. 진수희 후보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계속 좀 출구 조사 결과에는 뭐 지는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대로 그대로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향후 대권과 관련해서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당내 헤게모니에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금 현 상황대로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면 잠재적 대권 후보군이 굉장히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는 그런 이 대권에 유리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조일상 대표께서는 지금 특히 이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121석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지역들인데 유독 또 경합 지역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구조사 결과가 끝까지 가지 않고 뭐 뭔가 좀 변화했을 또 있는 여지가 또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전에 이제 출구조사를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 출구조사를 맡은 회사와 방송국이 계속 조사를 하면서 경합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표본수를 늘려서 그게 예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저 정도의 수준이면은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표를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그 무응답률이 보통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여파로 제가 볼 때는 좀 무응답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그 보정하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는 커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표본 오차라기보다는 이제 비통계적인 오차인데 그 부분을 이 출구조사는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끝까지 오늘이 아니라 최소한 내일은 가봐야지 좀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지금 일부 예. 지역구에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화면 하단을 통해서 개표가 시작된 부분들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특히 경합지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조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지역구도 몇 곳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뭐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 여야의 이 잠룡들이 출마한 곳들을 예. 살펴보게 되면은 뭐 그 대구의 수성갑을 모두 다 이제 뭐 잠재적인 그런 후보들이 나왔지만 뭐 김부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출구조사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뭐 반면에 저기
김태호 후보라든가 거기는 네. 좀 안정권에 있는 것 같고 김두관 후보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지금 달리고 있기 예. 때문에 양산을 예. 살아올 수 있을지 네. 이 생환이 그야말로 상당히 궁금해하는 잠룡들이 상황입니다. 대권 잠룡들이 재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잠룡으로 평가받았던 인물들이 2년 뒤까지 뭔가 세력을 불리면서 몸집을 더 키울 것인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이번 총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에서는 이제 인물들에게 대권 주자들급의 중진들에게 험지 출발을 요구를 했었고 예.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난번 선거와는 다르게 인물보다는 정당이 훨씬 더 투표 의사결정에 중요하다라고 유권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선거 판세의 구도가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중진 이상의 인물들에게는 되게 좀 힘든 선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난 총선에서는 똑같은 한석이라 하더라도 보수 정당에서 호남 쪽에서 얻는 한석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영남에서 얻는 한석은 뭐 유권자들 그리고 그 해당 당에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구도를 과연 어느 정도 좀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런 감동을 주는 지역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총선은 워낙 거대 양당의 어떤 그 프레임 싸움 그다음에 진보 보수와 워낙 팽팽하게 대치했기 때문에 과연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출구조사상으로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당의 그 거대 정당들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화된 프레임이잖아요. 네. 구도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 대 영남의 구도로 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 선거 같은 경우 특히 뭐 국민의당이나 새로운 정당이 있었죠. 네. 예. 그때 구도가 이른바 뭐 이제 호남 홀대론 네. 그리고 이제 반문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번엔 그 구도가 없었어요. 일단 네.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용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남 지역에서 9석을 얻었었는데 대구 김부겸 의원이 포함돼요. 지금 말씀처럼 그래서 뭔가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하나의 조짐 아니냐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네. 호남 지역도 그렇고 이번엔 그게 사실상 무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영남이나 호남에서 상당한 그 과거의 지역주의와 같은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표면적으로 볼 땐 지역주의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출구사를 본다면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양 진영 간의 세대 대결이 높아진 결과가 나오면 역으로 앞서서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 있었거든요. 이 후보들도 역시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 진영 간 대결 자체가 그 글자 그대로 사실상 뭐 진영 간 대결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일정 뭐 팬덤의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은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양 진영 간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에 대한 기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구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이 이야기하는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지역 기반입니다. 네. 보수는 영남 기반이고 진보는 호남 기반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소속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약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뭐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당선이 되는 그런 예. 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또 뭐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 접어들면서부터 진영 간 구도, 대결 구도가 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대 난망이 됐다라는 것으로 뭐 그대로 회귀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진영 간 구도, 지역 구도 이런 것들 고착화되는 그런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도 들어왔네요. 국민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겠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더 나을 것이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상으로는 심상정 대표만 후보만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역구는
노란색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창원 성산이나 인천 연수에서도 당초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고양갑 심상정 후보만 네. 출구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낸 조일상 대표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그 개표 상황들로 이제 출구조사가 아닌 개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6%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 이게 뭐 그 후보 간의 격차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전문가로서는 어느 정도 되면 이대로 결과가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예, 방송 3사별로 다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차범위, 그러니까 좀 박빙인 경우에는 그 뭐 늦게 이제 확정이라는 표를 붙여주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 새벽 2시 예.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그때 되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빙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뭐 10시, 11시까지도 가야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예상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네. 이 긴 투표용지를 가지고 수개표를 하는 게 수개표, 예. 정말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개표위원들도 사실은 익숙치 않을 겁니다. 계속 해오던 거면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 해보던 그런 상황에서 또 방역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선관위의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 같은 경우도요. 지난 총선 때 4년 전에는 8석 중에서 원주의 한 석 빼고는 다 새누리당이었죠. 당시 새누리당이 차지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전에 개표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파란색이 가장 앞에 있는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기대치가 강원에도 그 바람이 닿지 않았나 현재 출구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광재 후보가 이제 원주 갑에 출마했는데 이광재 후보가 뭔가 강원 지역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강원도는 대체로 보수가 대단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선거도 아직은 글쎄 모르겠는데 그 부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민주당이 약세였는데 그 네. 구도는 조금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는 통합당이 굉장히 우세가 점쳐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출구조사 결과로는 생각보다 민주당도 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참 초미 관심사를 아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대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울 지역의 서울 경기권 수도권 지역의 그 선거 결과는 일종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권과 관련해서는 불경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네.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이제 역대 대통령 세 사람이 당선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20대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뭐 새누리당이 했습니다만은 역시 민주당이 약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 아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대권 가도에 상당한 보수 진영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울경과 또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참 재밌는 게요. 이게 2008년부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8개, 49개 지역이 거의 한 정당이 독식하는 구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2008년도에는 유일하게 보수 진영이 한 35석 정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2012년과 2016년도에는 거의 진보 정당이 서울을 독식했단 말이죠. 지금 언론 나오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저대로 간다면 거의 독식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 구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독식 구도, 그러니까 부울경의 진보 진당이 약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선 가도의 당시가 뭐 2022년에 어떤 형태가 환경이 조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확고한 그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예. 저희가 계속해서 개표 상황들 그리고 출구조사에 대한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한창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상으로 민주당이 통합당을 제치고 단독 원내 과반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선택 사이로 선택 9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지금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그리고 이상희 교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매트릭스의 조일상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